그는 회의실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여긴 내가 지배해. 내가 법이라고.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서윤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여의도 중심에 위치한 태양 코퍼레이션 본사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건물은 압도적이었다. 도시의 하늘을 거대한 거울처럼 비추는 17층짜리 전면 유리 빌딩. 그녀는 팔 아래 끼고 있던 가죽 서류 가방을 고쳐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재무이사, CFO로서의 첫 출근. 회사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다. 그녀는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1층 로비는 밝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현대적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서윤이 신분을 밝히자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다. 약간의 동정심 혹은 걱정일까? 서윤은 그 의미를 해독할 순 없었지만 그 정보를 머릿속 한 구석에 저장해 두었다. 임원실이 있는 15층을 향해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서윤은 넓고 고요한 복도와 마주했다. 텅 빈 대성당 안을 걷는 것처럼 그녀의 구두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곳의 모든 것은 권력, 자본, 그리고 오랜 전통을 대변하고 있었다.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 기업 대상, 트로피, 그리고 중요한 행사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중 중앙에 걸린 가장 큰 사진 속에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청중 전체를 껴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박동현 영업총괄이사, 근속 연수 15년. 그의 이름은 회사 어디에나 있었다. 서윤이 새 사무실 책상에 가방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예고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그는 마치 자기 안방에 들어오듯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들어왔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당신이 새로운 재무이사군. 그의 첫 인사는 환영의 뜻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가 차지한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이서윤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다. 박 이사는 성의 없이 대충 손을 맞잡고는 곧바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압박감을 잘 견뎌내길 바라오. 지난 2년 동안 재무이사가 3번이나 바뀌었거든.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했지. 서윤은 그 메시지가 물처럼 투명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경고였다. 저는 꽤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이사는 짧고 건조한 코웃음을 쳤다. 두고 보지. 그리고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가버렸다. 마치 이 공간이 아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첫 임원 회의는 점심시간 직전에 열렸다. 거대한 짙은 색 원목 테이블과 누군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가죽 의자가 놓인 대회의실. 서윤이 들어섰을 때 이미 6명의 남성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마치 그녀가 제자리를 벗어난 불청객이라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박 이사는 언제나 그랬듯 상석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최고위직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를 그 자리에서 밀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 다들 주목. 이쪽은 이서윤, 새로 온 재무이사요. 박 이사가 소개하며 의도적으로 뜸을 들였다. 그녀가 우리 페이스를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응원해 줍시다. 회의실에 낮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서윤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고는 준비된 동작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박 이사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 매출 지표, 달성된 목표, 성사된 계약들에 대해 떠들었다. 항상 그가 중심이었다. 서윤이 예비 보고서에서 발견한 수치의 불일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 하자 그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싹둑 잘라버렸다. 이 이사,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제 왔잖소. 우리는 수년간 이 방식으로 일해왔소. 프로세스를 믿으시지.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꾹 삼켰다. 그리고 속으로 메모했다. 그는 질문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재무 기록을 열고 모든 줄, 모든 계약서, 모든 지급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방에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항상 같은 하청업체들, 실제라고 하기엔 너무 딱 떨어지는 둥근 숫자들의 금액, 그리고 항상 같은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결제 서류. 박동현 이사, 서유는 특정 계약서 3장을 인쇄해 나란히 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조금 잘못된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복도는 텅 비어 고요했지만 박 이사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 열린 틈 사이로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 쓰지 마. 오래 못 가. 그 자리 온 인간들이 늘 그랬잖아. 내게 맡겨. 2달 안에 제 발로 나가게 만들 테니까.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다음 날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다. 공식적인 회의실을 벗어나 재무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며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아무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지아 차장을 만났다. 지아는 지급 결제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운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서윤이 계약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 묻자 지아는 대답하기 전 주위를 살폈다. 우리는 그저 위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것을 집행할 뿐입니다. 만약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지아는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이해했다. 두려움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니라 협박과 위협의 결과였다. 그날 오후 박 이사가 다시 서윤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가식적인 미소조차 없었다. 듣자 하니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닌다던데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일은 대금 지급을 승인하고 장부를 맞추는 거야. 해묵은 옛날 서류나 들쑤시는 게 아니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 일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죠. 박 이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지만 위협적이었다. 당신은 이곳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당신이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내가 가장 큰 계약들을 따냈고 이 회사를 업계 톱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 내가 당신이라면 벌집을 건드리기 전에 아주 조심할 거야.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직시했다. 전 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박 이사가 웃었다. 유머라곤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웃음이었다. 두려워해야 할 걸.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서윤은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몇 초간 떨리는 손을 가만히 두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조사를 계속했다. 박 이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위협에 굴복해 도망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왔다. 그것이 회사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와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퇴근길, 건물을 나서며 뒤를 돌아본 서유는 15층 박 이사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는 주말 내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파묻혀 지냈다. 거실 테이블은 서류, 인쇄된 보고서, 불일치를 표시한 형광색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머그잔의 커피는 차갑게 식었고 새벽까지 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가슴 속에는 돌덩이 같은 확신이 커졌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었다. 부풀려진 계약금, 중복 지급, 유령 하청업체, 모든 것이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루어졌고 항상 같은 부서의 승인 서명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박동현 이사는 태양 코퍼레이션을 자신의 개인 놀이터로 만들어버렸고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월요일 아침 서유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단호한 결심과 함께 출근했다. 그녀는 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박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회의 시작 10분 전 비서가 알려왔을 때 서유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 가방을 챙겨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확고하고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회 의실은 꽉 차 있었다. 강정호 대표이사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안경 너머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자, 특유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다. 테이블 주변에는 다른 5명의 이사들이 있었고 박 이사는 반대편 끝에 팔짱을 끼고 앉아 귀찮은 벌레를 보듯 서윤을 쳐다보고 모두 안녕하십니까? 서윤이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하며 입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박 이사가 콧방귀를 꼈다. 이 이사, 금요일마다 정기 실적 회의가 있잖소. 그때까지 못 기다릴 만큼 대단한 일인가? 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다. 강 대표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서윤이 프로젝터를 켰다. 첫 화면에는 비교 대조표가 띄워졌다. 지난 3년간의 계약, 나란히 나열된 금액들, 붉은색으로 강조된 하청업체 이름들. 지난 3년간 태양 코퍼레이션은 3곳의 특정 하청업체 IT 서비스, 컨설팅, 물류업체에 총 200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서비스들의 실제 납품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심각한 불일치를 다수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박 이사가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어떤 불일치 말인가? 서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시장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승인 금액, 중복, 지급 내역, 계약만 체결되고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그리고 이 모든 승인은 단 하나의 부서를 거쳤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어느 부서입니까? 화면에 답이 명백히 떠 있었음에도 강 대표가 물었다. 영업총괄본부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동현 이사에게 쏠렸다. 그는 크고 자규적인, 다분히 연극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이서윤 이사는 여기 온 지 이제 겨우 일주일 됐는데 회사를 통째로 뒤집으려 하는군요. 강 대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이런 대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5년간 승인된 모든 계약의 전수조사, 실제 납품 내역과의 교차 검증, 그리고 자금 흐름 추적을 요청합니다. 박 이사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난하는 겁니까?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편집증 때문에 회사의 핵심 영업 라인을 전부 마비시키겠다는 거요? 편집증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팩트입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렸다. 그는 얼굴을 붉힌 채 목소리를 높이며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난 이 회사에 내 청춘 15년을 바쳤어. 내가 가장 큰 계약들을 따냈고 정재계 인맥을 구축했고 이 회사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그런데 어제 굴러들어온 당신이 나를 고발하겠다고?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윤이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데이터. 박 이사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는 강 대표와 다른 이사들을 번갈아 보며 격렬하게 제스처를 취했다. 당신들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얼굴 본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 말을? 난 이 회사에 내 인생을 바쳤어. 내가 이 모든 걸 쌓아 올렸다고. 강 대표가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다. 박 이사,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 이사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는 다시 테이블을 내리치며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서윤에게 삿대질을 했다. 여긴 내가 지배해. 알아들어? 여긴 내가 법이라고.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고함 뒤에 찾아온 침묵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무거웠다. 서윤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차분한 눈빛으로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여기선 아무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박 이사님, 이곳은 오직 진실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박 이사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 대표가 다시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그만, 박 이사, 자리에 앉으세요. 이 이사, 계속해봐요. 박 이사는 머뭇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이내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금액과 승인 서명이 적힌 3개의 특정 계약서가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 3건의 계약은 총 120억 원 규모이며 단 6개월 만에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납품 보고서를 추적한 결과 완료된 프로젝트도 제공된 결과물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금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강 대표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결과물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돈은 나갔지만 들어온 서비스는 없습니다. 오상훈 운영본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업체와 연락은 해봤습니까? 시도해보았습니다. 등록된 주소지는 텅 빈 낡은 상가 사무실이었습니다. 전화는 결번이고 웹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팽팽하고 무거웠으며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이사가 건조한 웃음을 흘렸다. 그게 뭘 증명한다는 거지? 사업하다 보면 업체가 폐업하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도 해. 흔히 있는 일이라고. 흔히 있는 일이죠. 서윤이 동의했다. 하지만 100억대의 계약이 아무런 납품 흔적도 없이 연속으로 3번이나 일어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강 대표가 얼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생각에 잠겼다. 이 이사, 당신이 제안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전면 감사입니다. 박 이사가 다시 폭발했다. 이건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니면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집안을 청소할 기회이거나요. 서윤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맞받아쳤다. 강 대표가 한숨을 쉬며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박동현 이사는 권력과 인맥, 그리고 15년의 사내 정치를 쥐고 있는 실세였다. 거수로 결정합시다. 강 대표가 말했다. 외부 감사 찬성. 서윤이 손을 들었다. 아무도 들지 않았다. 반대. 박 이사가 손을 들었다. 다른 이사들도 머뭇거리며 하나둘씩 손을 올렸다. 만장일치 반대였다. 강 대표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감사 요청은 기각합니다. 이 이사,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단순한 심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는 공포, 비겁함, 그리고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사람의 손에 집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했다.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결정이 향후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박 이사가 비웃었다. 파장이라. 여기서 유일한 파장은 당신이 건드려선 안 될 곳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서윤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회사가 자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그녀 혼자서라도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다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가. 넌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몰라. 그녀는 화면을 빤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메시지를 지워버렸다. 서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협박 문자가 머릿속을 윙윙거렸다. 다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가. 넌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몰라. 하지만 포기는 그녀 인생의 선택지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19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대 경제학과의 여성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도 이전 직장에서 유리천장과 남성 중심 카르텔이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박동현 같은 부류의 남자들이 아무도 감히 맞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또 한 명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월요일, 그녀는 새벽 7시가 되기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야간 청소팀이 막 교대할 준비를 하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서유는 곧장 사무실로 가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다. 이사회가 공식 조사를 거부했다면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재무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일치가 아니라 박 이사가 지웠다고 믿었던 패턴과 연결, 고리, 흔적들을 찾았다. 그리고 3개의 핵심 하청업체를 발견했다. 미래테크, 서울로지스틱스, 그리고 이노베이트 시스템, 수십억 원대의 계약과 정기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곳들. 하지만 서윤이 이들의 사업자 등록번호, CNPJ, 법인 등록번호를 추적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모두 같았다. 을지로의 허름한 구도심 건물에 있는 6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 하나. 게다가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2년마다 바뀌었고 서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었다. 전형적인 바지사장 차명 대표들이었다. 그녀는 문서를 인쇄하고 주소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데이터를 계약 승인 날짜와 교차 검증했다. 모든 서명은 박동현의 것이었다.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었다. 서윤은 은행 송금 내역 전체를 열었다. 그리고 수백 건의 거래 내역 속에 숨겨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유령 회사들로 대금이 지급된 지 며칠 후 항상 박재성이라는 이름의 개인 계좌로 조금 더 작은 금액들이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서윤은 구글에 그 이름을 검색했다. 첫 번째로 뜬 사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태양코퍼레이션 연말 시상식에서 박동현 이사와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밑에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양코퍼레이션 기업 대상 만찬에서 박동현 이사와 그의 아들 박재성. 서윤은 숨이 턱 막혔다. 박동현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 그는 회사를 거대한 자금 세탁기로 이용해 아들을 위한 불법적인 비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자에 기댄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 사건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박 이사가 아니었다. 재무팀의 최지아 차장이었다. 지아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지 않았는지 살피며 서둘러 들어오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최 차장님, 무슨 일이죠? 지아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태도였다. 이사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당겨주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아는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전 여기서 12년을 일했어요. 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3명의 재무이사들을 봤죠. 그들 모두 계약서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모두 6개월도 안 돼서 해고당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 이사님은 외부로 문서를 빼돌리려 했어요. 다음 날 그는 기밀정보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당했죠. 명성, 커리어, 모든 걸 잃었어요.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박 이사가 한 짓이군요. 박 이사 라인은 모든 부서에 깔려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가 다 알고 있죠.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누가 의문을 제기하는지, 누가 조사하는지 전부 다요. 지아는 목소리를 떨며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아는 이유는 정 이사님을 함정에 빠뜨린 그 가짜 보고서들을 입력한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강요당하신 겁니까? 지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 아들의 사립학교 장학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전 싱글맘이에요, 이사님. 그 장학금은 제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쉬고 지아의 손을 맞잡았다. 이해합니다. 차장님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는데 힘을 보탤 것인지요. 지아는 눈물을 닦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 모든 복사본이 있습니다. 네? 수년간 다 모아뒀어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어디 있죠? 제 집에 있습니다. 박 이사가 제게 지시한 모든 부당한 지시, 이메일, 서류, 엑셀 파일 전부 다요. 그날 밤 서윤은 지아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에 오래됐지만 따뜻한 기운이 도는 아파트였다. 지아는 USB 드라이브와 인쇄된 서류, 수기 메모가 가득 담긴 낡은 신발 상자를 건넸다. 이것 때문에 차장님,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어요. 지아는 거실 선반에 놓인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 아들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 엄마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아이가 알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윤이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차장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고 밤을 새워 분석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박 이사가 지아에게 보고서 금액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이메일, 해외 도피 계좌, 오프쇼로 빼돌린 송금증, 날짜를 소급 적용해 조작한 계약서들. 가장 최악인 것은 다른 임원들의 연루 사실이었다. 오상훈 운영본부장 역시 이 리베이트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박동현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윤은 완벽한 고발 문건을 작성했다. 타임라인, 횡령 액수, 관련자 명단,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었다. 박 이사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실을 폭로할 것인가.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출근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항상 대기 모드로 두었던 데스크톱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파일을 열려 했지만 비밀번호 오류가 떴다. 누군가 그녀의 접근 권한을 초기화시킨 것이다. 심장이 빨라졌다. 서윤은 즉시 사내 IT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피곤해 지친 목소리의 직원이 받았다. 제 계정 비밀번호가 리셋되었습니다. 권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 이사님, 임원진의 지시로 이사님의 시스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사유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임원의 지시죠? 박동현 총괄 이사님입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박 이사는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손발을 묶어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언가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빨리 움직여야 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강 대표와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는 머뭇거렸지만 승낙했다. 서윤이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통화 중이었다. 그녀를 보자 전화를 끊었다. 이 이사, 무슨 일이죠? 대표님께서 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전체가 아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 증거만 담긴 파일이었다. 아직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었다. 강 대표가 파일을 열고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인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록번호, 자금 이체 내역, 날짜 등 모든 것이 교차 검증 가능합니다. 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안경을 벗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이 이사, 당신이 지금 내게 보여준 이 서류가 얼마나 엄청난 사안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강 대표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48시간을 주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소. 하지만 이 이사,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회사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빠질 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는 이미 존폐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서윤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대표실을 나섰다. 첫 번째 카드는 던졌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박 이사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이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가 혼자 서성이고 있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박 이사님,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물리적 위협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다. 낮고 통제된 뱀 같은 목소리였다. 내가 기회를 줬잖아. 경고도 했고. 그런데 기어코 네 무덤을 파는구나. 전 여기에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일을 하러 왔죠. 내일? 그가 비웃었다. 내일은 내가 시키는 서류에 서명하는 거야. 그게 다라고. 그런데 네가 구세주라도 된 양 착각을 하는군.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님은 본인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박 이사가 이를 갈았다. 넌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날려버릴지. 일자리요? 서윤이 도리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려놓고 이제 와서 그걸 밝혀내려는 저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내가 이 회사를 세운 거나 다름없어. 아니요, 당신은 이 회사를 기생충처럼 갉아먹은 겁니다. 날선 침묵이 흘렀다. 박 이사는 깊은 숨을 쉬며 표정을 관리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서유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차에 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서윤이 사무실에 출근해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할 수 없었다. 박 이사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직원들은 대화를 멈추고 눈을 피했다. 여자 화장실 게시판에는 누군가 매직으로 배신자라고 휘갈겨 놓았다. 압박 작전은 효과를 내고 있었다. 최지아 차장 역시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며 사람들과의 눈맞춤을 피했다. 이틀째 되던 날, 지아가 서윤의 책상 앞을 지나가며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가 다 알았습니다. 서윤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강 대표가 그녀를 대표실로 호출했다. 서윤이 들어섰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른쪽 의자에는 박동현 이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눈까지 닿지 않는 징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송금 내역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운영본부장 오상훈이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다. 이 이사, 앉으세요. 강 대표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단정히 모았다. 심장은 전투를 앞둔 북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강 대표가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무팀과도 논의했고요.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박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소를 키웠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 이사, 강 대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기한 혐의는 극도로 심각합니다. 사기, 자금 횡령, 문서 위조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데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제가 한 모든 주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 이사가 코웃음을 쳤다.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 대표님, 외람되지만 이서윤 이사가 우리 회사에 온 지 이제 몇 주나 됐습니까? 고작 3주입니다. 3주 된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들고 있습니다. 오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2년을 헌신했고 박 이사님은 15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사람이 아무런 구체적 물증도 없이 우리를 고발하다니요? 물증이 없다고요? 서윤이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다. 은행 송금 내역, 위조된 계약서 등 명백한 증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들. 박 이사가 말을 잘랐다.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든 조작해낼 수 있는 위조 지폐 같은 것들 아닙니까? 서윤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이 이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문서들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침묵. 만약 그녀가 최지아의 이름을 발설한다면 지아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직장도, 아들의 장학금도, 그녀가 가진 유일한 삶의 안전망도 모두
사내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느 아카이브를 말하는 거죠? 오 본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당신의 전산 접근 권한은 이틀 전에 이미 차단되었는데요. 정보 보안 규정 핑계를 대고 당신들이 차단했죠. 서윤이 쏘아붙였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 이사가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창가로 걸어갔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다정하고 차분했다. 강 대표님, 저도 이런 데까지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보았다. 이서윤 이사는 지금 개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두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제 믿을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당신은 이전 직장에서도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편집증적 고발을 일삼다 부적절한 태도로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다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제 발로 사직했고 정당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서야말로 조작하기 가장 쉬운 종이 쪼가리죠. 오 본부장이 거짓된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이 이사,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과적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 직무정지를 하고 쉬는 게. 직무정지? 서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신들 내 입을 틀어막으려는 거군요. 우린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야, 이서윤. 박 이사가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강 대표가 손을 들었다. 이 이사,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지만 내면은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각본은 완벽했다. 그녀를 피해 망상에 빠진 문제 직원으로 몰아가 직무에서 배제시키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다. 강 대표님, 서윤이 한 글자씩 꾹꾹 눌러 담으며 말했다. 저에 대한 처분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이사가 눈을 번뜩였다. 또 조작된 가짜 서류인가? 아니요,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 이사의 선명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녹음 파일 1, 내게 맡겨. 오래 못 가. 그 자리 온 인간들이 늘 그랬잖아. 잠시 멈춤. 그리고 이어지는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지하 차장의 동의하에 녹음된 떨리는 목소리. 녹음 파일 3. 가짜 보고서 조작 지시, 협박, 그리고 그녀의 아들 장학금을 볼모로 삼아 침묵을 강요당했던 눈물겨운 고백. 녹음이 끝난 후 내려앉은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 고체처럼 만져질 듯했다. 박 이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고 오 본부장은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강 대표는 안경을 벗어던지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박 이사,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저 여자가 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문맥이 다 잘려나갔다고요? 박 이사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문맥이요? 서윤이 쏘아붙였다. 어떤 문맥이 싱글맘의 아들 교육비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걸 정당화합니까? 난 절대 뭐요? 절대 회사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요? 절대 아들 박재성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절대 진실을 말하려던 이전 재무이사들의 커리어를 짓밟지 않았다고요? 박 이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서윤이 강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늘 제가 이 녹음기를 가져온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든 저를 매도하고 미치광이로 몰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조차 저를 의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녹음하고 클라우드를 포함해 3군데의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번에는 일부가 아니었다. 5년간의 횡령, 조작된 계약서, 자금 세탁 타임라인이 빼곡히 담긴 10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액수, 날짜, 유령 회사, 법인 내역,
전부 교차 검증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청과 주요 언론사에 직접 넘길 것입니다. 강 대표가 서류를 미친 듯이 넘기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에 공포, 배신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렸다. 그가 박 이사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영하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동현 이사, 당신은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해제된다. 오상훈 본부장, 당신도 마찬가지야. 지금 즉시 보안요원의 호송하에 건물을 떠나라. 책상에도 접근할 수 없다. 박 이사가 펄쩍 뛰었다. 대표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내게도 권리가, 내 계약 조건이. 그 권리는 당신이 이 회사의 피를 빨아먹기 전의 이야기지. 강 대표가 데스크의 인터폰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보안팀, 당장 대표실로 올라와. 박 이사가 서윤을 노려보았다. 순도 100%의 사리가 담긴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공포였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주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윤이 답했다. 옳은 일을 했죠.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이 들어와 박 이사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와 협박을 퍼부었다. 오 본부장은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고 강 대표가 서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회사를 구했소. 하마터면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하면서도. 서윤이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잃을 뻔했지만 잃지 않았습니다. 즉시 외부 회계법인의 전면 감사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 될 거요. 이 이사, 언론이 물어뜯을 테고 주주들은 패닉에 빠질 테고 회사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잠깐의 아수라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강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진심으로 고맙소. 서윤은 그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동현 같은 포식자는 순순히 죽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윤이 퇴근 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다. 서랍은 다 뒤집어졌고 옷가지는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녀의 노트북과 백업용 USB들, 증거 서류 사본들이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윤은 엉망이 된 것일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뼈가 시리도록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박동현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보다 더 멀리 가야만 했다. 서윤은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박동현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통제력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 중심의 견고한 카르텔과 싸워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체득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는 순간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차장님, 차장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원본 아직 안전한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왜 그러시죠? 제 집이 털렸습니다. 전부 가져갔어요. 침묵. 이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압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물러설 수 없어요.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인간은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서윤은 숨을 골랐다. 차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당장 집과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내일 그 모든 걸 외부 감사팀에 직접 넘길 겁니다. 그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난장판이 된 것이를 둘러보며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쯤 되면 안 믿을 수가 없겠죠. 다음 날 아침 태양 코퍼레이션 본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다. 로비에는 강화된 보안 요원들이 출입증을 이중으로 통제했고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대회 의실을 점령하고 있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한 직원들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 대표는 즉각적인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감사팀에 부여하고 모든 시스템과 장부를 오픈했다.
서윤이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은 나뉘었다. 어떤 이는 구세주를 보듯 감사함을 표했고 어떤 이는 다가올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외부 감사팀을 이끄는 한유진 회계사가 서윤을 밀실로 불렀다. 이 이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은 첫 출근 날의 위협부터 시작해 조작된 서류들, 최지아 차장과의 만남, 녹음 파일, 그리고 어젯밤의 자택 무단 침입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한 회계사는 태블릿에 모든 것을 기록하며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을 유지했다. 서윤의 말이 끝나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최지아 차장이라는 분, 물리적인 물증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가져올 겁니다. 그녀를 완전히 신뢰합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12년 동안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자,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려 했던 엄마, 그리고 언젠가 쓰일 날을 위해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아온 사람. 네, 신뢰합니다. 한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녀의 공식적인 진술 증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도 요청해야겠군요. 그날 오후 최지아 차장이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감사실로 들어왔다. 그 안에는 USB 수십 개, 두꺼운 철 파일들, 백업된 이메일 하드, 카피본 등 12년간 축적된 부패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캐리어가 열리자 한 회계사마저 두 눈을 크게 뜨며 탄식했다. 세상에, 지아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확고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내려왔던 부당한 지시들, 조작을 강요받았던 보고서, 거부했을 때 돌아왔던 협박, 그리고 아들의 장학금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녀는 서윤조차 몰랐던 거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박동현 이사와 오상훈 본부장,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한 회계사가 몸을 앞으로 바싹 기울였다. 누굽니까? 지아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임수진 인사 총괄 이사요. 그녀가 이 모든 걸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녀는 조직 문화 부적응을 이유로 합법적인 해고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재무팀의 정민수 팀장, 그는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최종 기한에 자금 이체 승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서윤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사명, 회사의 자금, 운영, 인사, 실무를 쥐락펴락하는 4명의 권력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팀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작업했다.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해외 도피 계좌를 추적했다. 결과는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횡령액은 당초 예상했던 120억 원이 아니었다. 지난 8년간 빼돌린 금액은 무려 600억 원에 달했다. 조작된 계약, 중복 지급, 리베이트, 유령회사,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그중 박동현의 아들 박재성의 계좌로 흘러간 돈만 100억 원이 넘었다. 강 대표는 최종 감사 보고서를 읽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버렸다.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어떻게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까마득히 몰랐단 말인가. 그들은 너무나 치밀했고 회사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회계사가 위로하듯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검찰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연루된 임원 전원을 해임 처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임수진 인사이사와 정민수 재무팀장이 대표실로 불려갔고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의 호송을 받으며 회사를 떠났다. 소문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서윤이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동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오만하고 위압적인 톤이 아니었다. 몹시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네가 내 인생을 박살냈어.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 인생을 박살낸 건 당신 자신입니다. 전 그저 불을 켰을 뿐이죠. 난 모든 걸 잃었어. 내 자리, 내 명예, 내 인맥들까지 전부 권력 때문에 당신 곁에 기생하던 자들이었죠. 그건 인맥도 친구도 아닙니다. 침묵, 내 아들 6가지 감방에 가게 생겼어. 처음으로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아들도 성인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면서도 눈 감고 쓰는 쪽을 택했죠. 그는 다 컸어요. 난 그저 내 자식에게 남부럽지 않은 미래를 쥐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사람의 피땀을 도둑질하고 멀쩡한 사람들의 커리어를 짓밟고 싱글맘을 협박해서 얻은 미래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 박 이사님,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위, 연봉, 존경.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유는 먹먹한 기분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정심은 아니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사실에 대한 쓸쓸함이었다. 이틀 뒤 압수수색이 시작되며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기업 태양 코퍼레이션, 임원진 주도 600억 원대 초대형 횡령 비리 발각. 회사의 이름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주가는 요동쳤고 분노한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 대표는 전체 임직원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서유는 맨 앞줄에 앉았다. 강 대표가 단상에 올랐을 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다. 여러분, 두렵고 혼란스러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직원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매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마주한 단 한 사람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서윤을 가리켰다. 이서윤 이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요. 가장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점차 그 소리는 커지더니 마침내 강당에 모인 전 직원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의 끔찍한 압박과 공포가 마침내 보상받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고 박동현은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김, 장, 급을 선임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회사 파벌 싸움의 희생양일 뿐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서윤이 부당한 동기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여론을 몰아갔고 댓글 여론도 반신반의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서윤의 과거 사직 이력을 들먹이며 그녀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반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어느 늦은 오후 서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남의 한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동현의 아들 박재성이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사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가 커피잔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왜 절 보자고 한 겁니까? 서윤이 묻자 그의 눈에서 오만함 대신 깊은 수치심이 비쳤다. 제가 누린 그 모든 사치와 혜택이 어디서 온 돈인지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게 편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죄 없는 직원들이 협박당하고 해고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재성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다. 이 안에 제 아버지가 저와 나누었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지시하는 육성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전 법정에 나가 아버지의 죄를 증언하겠습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법정에 가면 당신은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될 텐데요? 재성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를 잃는 편이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 것보단 낫습니다. 재성의 충격적인 내부 고발은 재판의 향방을 완전히 갈랐다. 박동현 이사 아들, 법정에서 아버지의 600억 횡령 폭로,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박동현의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최지아 차장 역시 법정에 서서 12년치의 물증을 눈물로 증언하며 쐐기를 박았다. 6개월 후 최종 선고 공판 날 재판정은 취재진과 참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때 태양코퍼레이션의 권력 그 자체였던 박동현은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텅 빈 절망만이 남았을 뿐.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동현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재성 역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유는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 속에 섰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감을 물었다. 그녀는 옆에 선 최지아 차장의 손을 꽉 잡고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최지아 차장님들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짓눌려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3개월 뒤 태양 코퍼레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 대표는 이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내 고발 채널을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의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서윤은 회사의 총괄 부사장 VP로 승진했다. 취임식 날 강당 단상에선 서윤은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와 그녀의 중학생 아들 민준을 보았다. 행사가 끝난 뒤 민준이 다가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서윤은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니, 널 구한 건 네 어머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셨지.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부사장실 창가에선 서윤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맞서 각자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녹화해 SNS에 올렸다. 지금 당장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옳은 길은 항상 가장 험난한 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남는 것은 당신이 가진 직함이나 돈, 권력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가,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더 이상 태양 코퍼레이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과 정직에 관한 위대한 승리의 찬가였다. 그리고 1년 뒤 교도소 독방에 앉아있던 박동현은 아들 재성에게서 온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소리를 질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내는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언젠가 아버지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난 박동현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장 값진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진짜 권력을 가진 자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정직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길 너무 늦어버린 뼈저린 교훈이었다.